한 번 불화받으면은 50년 동안, 외국인은 50년 동안 그 사고 팔고 못하고, 또 내국인들은 그걸 100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00년 동안 자기 부모가 그 토지 사용권을 정부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익스체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돌이 많고 물이 별로 없는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파야 되고 거기를 떠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은행도 부실한 조그만 은행은 이 통폐합을 통해서 큰 은행으로 다시 나고, 기업들도 부실했던 기업들이 망하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잘 사는,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었는데 못 사는 그 가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이제 노령화되는 구조죠.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노령화된 나라죠. 그래서 이 구조조정의 컨셉트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 막대기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컨셉트는 여기서 이제 1에서 0에서 10까지 보면은 10이,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생산하는 회사들, 그리고 8 아래로 해서 제대로 이제 품질을 잘 만든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줄어드는 회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나누자. 나눈 다음에 제일 경쟁력 있는 회사부터 살려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지 돼요? 이 short-term liquidity 문제면은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고, 투자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땅을 좀 팔고 정리를 하고 기술자를 좀 더 데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계획을 했던 거기에서 탈피를 하면은 벌을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벌 주지 말고 그렇게 조정을 하게끔 해라. 그래서 공장 부지도 팔고 남은 트랙터도 헐값에 팔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끔 해줘라. 그러면은 상당히 수준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살 수 있다. 그게 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겠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컨셉트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 현재 이 재계 구조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보자 해서 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그냥 허물어진 벽을 하나 벽돌을 해서 차곡차곡 이쁘게 싼다고 해도 경제는 그런 계획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바지는 짧게 샀는데 그 애가 키는 큰다 하면은 동생한테 물려주든지 바지단을 어떻게 내 가지고 입든지 그렇게 코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부터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창조경제, 혁신, 정책, 뭐 이런 거 다 이제 지난 뭐 수년간 그런 정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벨라루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베이에 가서 아무 무늬도 그려져 있지 않은 컵이 도대체 얼마인가 보니까 한 3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꽃무늬 그린 컵은 얼마냐? 12불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있냐 했더니 이거 만들고 있대요. 12불짜리.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만들 수 있냐? 이거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그 컵을 가지고 거기다 페인팅을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 페인팅 된 요 6개짜리 세트는 160불이에요. 이베이에서. 그래서 안 하던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게 혁신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그 계획경제 속에서 그 생산을 하던 공장들이 안 하고 있던 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가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도자기 회사에 가봤더니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한국 도자기라는 데서는 이런 디자인을 만든다 해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그림 그 도자기 그 도안을 만드는 그 색시들이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런데 못해. 공장장이 너 그거 했다가는 넌 잘리는 거야. 못해요. 계획정제에서는 시키는 것만 해야지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훈장을 받은 상원 의원이 동시에 이제 농장의 매니저인데 훈장 받고 그 다음 해에는 감옥에 갔어요. 2년 동안. 마음대로 그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뭘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당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트럭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안 되지? 네, 움직이지를 않네. 이걸로 해야 되나? 여기 나와서 보세요. 그냥 저기 동영상인데. 그리고 아까 밥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토지를 뭐 국가에서 소유하는 공개념, 추미애 공개념 그거죠.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디서 오셨지 아까 뭐 성북동에 건물도 있고 가게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가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성북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을 전부 다 현재가로 계산을 한다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토지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을 하면은 다 더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숫자거든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국가 소유로 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 그 빌딩을 세웠으니까 사용료 내라. 그러기 시작하면은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뺏기고 내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토지는 국가의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하면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 사회에다가 이슈를 던져놓고 거기에 한눈 팔게 해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양극화 시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래서 좌와 우 아니면 갑과 을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하는 동안에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러길래 이렇게 양극화를 시키느냐. 그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됐을 때 이게 여기는 돌아가는데 이게 화면이 안 바뀌네. 업데이트 실패. 다시. 안 됐죠? 잠시만요. 제가 지도만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요거부터. 요거 스킵하고 요거를 볼까요? 이걸로 계속 움직여서 가자. 오케이. 제가 움직여서 갈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제가 모잠비크에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토가 이렇게 넓어요. 이게 해안선이 2,500km가 되고 거기에 온갖 그 광물이 이제 매장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눈독 들이는 나라죠. 그래서 가스공사도 여기 이 해안선에 있는 유전에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영국 회사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모잠비크는 이제 농업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대한 토지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관건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토지 공개념을 정책으로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내륙으로 가면은 토지가 별로 사용이 안 돼요. 여기 검은색으로 아니면 짙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토지를 집중적으로 쓰는 데고 나머지 내륙으로 갈수록 이제 노래지고 파래지고 이렇죠. 거기는 토지가 이제 사용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러니까 도로에서 한 20km, 30km 떨어진 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을 아직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쌀을 생산하고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거기는 비가 잘 오면은 1년에 1톤, 헥타르당 1톤을 생산을 해요. 한국은 10톤이에요. 쌀 생산이 1헥타르당. 중국도 이제 9톤까지 왔고 뭐 10톤으로 올라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톤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농업 혁명을 일으켜서 2톤이라도 생산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겠죠. 3톤이 되면은 또 이제 애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국가에서 토지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팔고 이게 안 돼요. 단지 외국 거농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200명을 고용을 할 테니 토지를 불화해달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비옥한 땅, 강이 있는 땅,
근처에 그 안 쓰는 땅을 불화를 받아요. 그러고 한번 불화받으면은 50년 동안, 외국인은 50년 동안 그 사고 팔고 못하고, 또 내국인들은 그걸 100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00년 동안 자기 부모가 그 토지 사용권을 정부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익스체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돌이 많고 물이 별로 없는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파야 되고 거기를 떠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거든요. 그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중국도 그런 시스템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은 점점 올려놓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주를 안 하니까 그 동네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Rural Village Enterprise라는 이 제도를 썼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자동차 그 수리하는 점포가 자동차 조립하는 그 공장이 되고 뭐 이랬는데, 그거를 뭐 수십만 개를 만들었는데 반이 그 부도가 나서 그 인력이, 그래도 거기서 이제 자전거 고치고 뭐 농기구 고치고 뭐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해안으로 가서 뭐 샹하이 뭐 광동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의미 있는 투자였는데 토지 공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노동력의 이동이 상당 기간 동안 제한됐다는 거. 그리고 토지 공개념화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매일 지나다니던 길목인데 왼쪽이 그 남아공, 그리고 오른쪽이 모잠비크. 남아공은 그리고 노란 선이 국경이에요. 남아공은 농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국경선까지 와가지고 여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올라오는 데까지도 귤 농사도 짓고 뭐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경선 넘자마자 여기서부터 마푸토까지 100km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이 사용권이 이제 불화가 된 토지인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옥수수를 재배해봤자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군데군데 이렇게 지프로 헛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워놔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물을 이제 세워놓으면은 그 땅을 뺏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을 좀 완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나라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고 우리나라 토지를 갖다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 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이거 얘기를 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지난 30년간의 이제 경험을 이 도표로 나타낸 건데, 아까 말한 이제 타운 앤 빌리지 엔터프라이즈에서 고용이 유발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해안 경제 지구로 이제 옮겨가면서 아주 지속적으로 소득이 느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느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빈곤율이 떨어지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에.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제 친구가 신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에스콰이어에 납품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구두를 만드는 친구였는데 여기서 한 20명 데리고 구두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200명 고용을 하고 공장 부지를 크게 해가지고 한 10배, 20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10년 있다가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경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발 기술을 금방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저거를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를 수출을 하니까 이제 지금 세계 시장에서 그 신발류는 중국하고 뭐 그 고부가가치는 뭐 아직도 뭐 스페인, 뭐 스위스 뭐 이런 데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거는 돈이 별로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한 산업을 갖다 잃어버린 거고 그 친구는 이렇게 적응하면 되는구나 하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40이 돼가지고는 앞으로 20년 동안 뭘 먹고 살지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혁신을 하고 이 시장을 갖다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반작용으로 사회 혁신을 다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개만.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재미있으시면은 저는 밤새도록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차 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질문도 할 건 있다니까. 이래 나오시겠어요? 저기 녹음을 한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들려요? 벨라루스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을 만들었다가 좀 국가가치라고 시키는 거를 그들에게 설명을 시켜야겠다 라는 걸 제가 들을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가르쳐야 될 일인가 라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더 돈이 많이 남는 걸 만들고 팔면 그걸 번다는 게 상식이고 기억하시는 분들 그걸 쫓아가는데 저 나라에서는 저거를 애들 뭐 ABC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럼 이게 만약 북한 사람들도 저렇지 않을까 혹은 북한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저 정도 수준이 아닐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써서 저들을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 에너지는 얼마나 들어갈까 그에 대한 준비가 뭐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옛날에는 한때는 그 하버드의 역사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비교해가지고 필리핀에는 따뜻한 기온에서 바나나가 그냥 저절로 자라니까 배고픔을 몰라서 게으른 민족이다 뭐 이런. 그리고 한국은 추우니까 빨리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놔야 겨울을 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이제 체제가 계획 경제고 뭐 독재 체제다 뭐 이래도 사람의 그 본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은 걔가 굶어 죽지 않게 먹이고 싶고 무슨 방법을 수단을 쓰더라도 그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그 마을을 보호하고 뭐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제를 하니까 본능을 표출을 못 하는 거지. 소위 저는 그 인센티브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유인책 말고 아니 그럼 영어로 그냥 인센티브라고 하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끔 만드는 거, 그게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없는 그 시장 경제는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은 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생산해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서 되는 대로 먹고 굶고 물 마시고 그러고 자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간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를 갖다가 조금 한 10% 띄워놨다가 이거는 시장에서 마음대로 갖다 팔아라 해서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북한의 장마당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게 점점 그 통제가 허물어지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다 그 본능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급선무죠. 어떻게 하면은 그 통제되는 사회를 갖다가 아주 자유스럽게 풀어주느냐. 벨라루스는 그게 통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육을 했어야 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70%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평등한 사회죠. 아주 평등하게 가난한 사회죠. 그리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6년 동안 의사가 되려면 6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 돼요. 거기도. 그리고 6년 동안 공부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병원에 배치가 되면은 공장에서 아까 트럭을 만들던 그 기술자는 한 달에 500불을 받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300불을 받아요. 가격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 시프트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시프트 어떻게 얻어가지고 2시프트를 하면은 600불이 돼서 그냥 간간히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 교포 중에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의사 그만두고 쇼핑센터가 이제 생기거든요. 수입 물품 다 이제 거기서 이제 팔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피부 관리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 지나가면은 돈 받고 이 마사지 해주고 뭐 그런 거를 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적인 섹터에서, 퍼블릭 섹터에서 병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 더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낭비입니까? 돈을 그렇게 쳐들여 가지고 의사 공부를 시켰는데 거기는 대학 의사 공부하는데 1년에 1,000불 들어요. 그 나라 학생들은 1,000불만 내고 기숙사비 기숙사에서 다 밥 해주고 그러는 거 다 먹고 1년 생활하는데 1,000불밖에 안 내요. 우리는 얼마죠? 미국은 한 10만 불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낭비인데 가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했죠?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오케이. 예.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얼마 만에 오셨죠? 저는 그때 이 탄핵 직전에, 그러니까 탄핵 선거 직전에 와가지고 2월 달에 와서 태극기 집회 몇 번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퇴직하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못 왔어요. 예.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 한데 아까 전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말씀 나눠주셨지만 대한민국 특히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위 코리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장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심지어 벨라루스에는 대통령이 지금 한 2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상당히 위압적인 양반인데, 그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산업정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톱. 우리 벌써 몇 년 전에 그 연구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에 대해서 다 봤어. 그러니까 공부를 다 했대요. 푸틴도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외국에서는 선망을 받고 있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뤄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허물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60년대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그 노동력이 34%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4%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이 그 농업에서 산업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서비스 산업으로 그 옮겨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노동력이 그 농업 종사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래프하고 그 농업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래프하고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거 계속 100년 동안 생산하지 말고 새로운 품종을 찾아가지고 다른 거를 생산하면은 이 부가가치는 늘 수 있다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농업을 굉장히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백남기 농민이 뭐 그 참다 못해 시위를 하러 다니다가 그 전문 시위 하는 양반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피해 의식을 가지면은 발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도 제 생각에는 한국같이 과일이 맛있는 데가 없어요. 당도가 높고 아주 크고 살이 많고,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낸 양반들이 왜 거기서 더 진일보 해가지고 시장을 넓힐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쌀 농사가 안 되면 쌀 농사 탈피해가지고 쌀은 저기 땅 넓은 데에 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쌀이 나와요. 2천 쌀이 생산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땅값이 한국보다 싸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2천 쌀 먹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이 생산 그 쌀인데, 우리는 그 땅에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부가가치로 옮겨갈 생각을 해야지. 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가 안 되면 자동차 윗단계는 또 뭔가 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밀려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린 내부적인 문제를 봐야 될 그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이제 취임하실 때쯤 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브릭스라는 브라질, 중국, 뭐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인도, 뭐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봤는데, 우리는 그 소위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WTO 그 체제에서도 선진국에 해당하는 룰에 적용을 받고 있고, 인도 뭐 이런 데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그 상당히 이 운영 폭이 넓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봤더니 대부분이 저평가된 환율 정책을 썼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 화폐를 저평가해서 인위적으로 저평가시켜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고환율 정책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원시인의 폭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 또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그런 정책을 디펜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주 포퓰리스트한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득이 우리보다 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소득이 배로 늘 수 있는가. 3만 불, 4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6만 5천 불, 7만 불로 올라가야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회귀가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7만 5천 불인가 8만 불인가 그래요. 국민 소득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주말인데 별 내용이 없는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이 한국에서나 미국에 다니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주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